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잡는 사이 뉴욕에서 벌어진 일들 누구보다 쉽고 빠르게 전달드립니다. 글로벌 증시와이드 이소연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빅테크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더욱더 살아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더 자세한 소식들 글로벌 헤드라인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TSMC 창업자 반도체 자유무역 죽었다. 주가 4.31% 급락. 미국 상무부가 TSMC가 화이용 AI 스마트폰 칩 제조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면서 반도체 관련주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자매격인 엔비디아도 0.72% 하락한 채 장을 마무리했는데요. 더 자세한 소식들 저희와 함께 풀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소식 열어보겠습니다. 애플, 메타 웃고 엔비디아 울고 뉴욕 증시 빅테크 실적 대기. 이번 주 뉴욕 증시는 M7 기업 가운데 5군데 기업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애플, 이번 실적이 조금 부진할 것으로 예고를 하면서 실적 발표 전에 전량 매도 의견을 보낸 IB도 있는데요.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소식도 열어보시죠. 트럼프 미디어 20% 넘게 급등, 10월 들어 주가 3배로. 10월 들어서 트럼프 관련주도 일제히 상승하고 가상자산도 크게 치솟고 있습니다. 아마도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대선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 주가 출렁임이 연출될 수 있으니까요. 이와 관련돼서 소식들 빠르게 저희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헤드라인 열어보시죠. 국제유가 6% 폭락에 투심, 뉴욕 증시 일제히 상승. 네, 국제유가가 6% 정도 폭락하면서 주식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났습니다. 우선 이란과 이스라엘 서로 재보복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더 퍼지자 우려를 조금 더 덜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WTI 국제유가는 배럴당 67달러에서 그리고 브렌트유도 7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안정세되자 어느 정도 주식에 대한 투자 심리가 조금은 더 살아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외신을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 하시죠.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존스는 0.65% 상승했고 S&P 500 지수 0.27%, 나스닥 역시도 0.26% 상승하면서 간만에 세 지수 모두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마감 후에 포드모터스의 3분기 실적이 발표됐죠. 사실 실적 발표 전후로 주가가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실적이 발표되기 전 2% 이상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했던 포드는 매출이 발표되고 나서 애프터마켓에서 5% 이상의 급락세를 기록하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왔느냐? 매출 430억 7천만 달러, EPS 49센트로 LSEG 예상치인 매출 418억 8천 달러와 EPS 47센트 모두 상회했습니다만 다만 올해 수익 전망을 다소 낮춰잡았습니다. 시장은 이 부분에 조금 더 주목을 하는 모습입니다. 미 10년물 국제금리는 또 올랐습니다. 4.28%를 찍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약보합으로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0.02%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시설을 목표로 삼지 않았고 이란이 또 이스라엘에 대한 맞보복을 보류할 가능성에 힘이 실리면서 무려 5% 이상 떨어지며 배럴당 68달러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M7 종목들은 반도체주들이 하락했고요. 기술주 가운데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제외한 모든 종목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미 대선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는 여론이 우세하자 빅테크 수장들이 트럼프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트럼프 후보의 발언과 외신 보도 등을 종합해보면 트럼프는 팀 쿡 애플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앤디 제시 아마존 CEO 등과 연락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사실 실리콘밸리에 기반을 둔 빅테크 업계는 친민주당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대선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자 서둘러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번 주 M7 종목 중 5개 기업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빅테크 기업의 실적이 대폭 둔화했을 것이다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집계에 따르면 애플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그리고 아마존은 3분기에 평균 19%의 순이익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이는 S&P 500 지수 전체 기업들의 예상 순이익 성장률인 4.3%보다는 훨씬 크긴 하지만 빅테크 기업들의 이전 6개 분기 실적과 비교했을 때는 가장 저조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이 M7 기업들이 평균 이상의 이익 성장, AI에 대한 노출, 강한 주가 상승 등의 특징이 있고 이 정도 수익으로 성장하는 지배적 기업을 찾기는 어렵다면서 여전히 M7 종목들에 대한 가치를 높게 사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86% 올랐네요. 현재 시간 31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애플이 드디어 애플 인텔리전스를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현재 시간 28일 애플 인텔리전스가 포함된 아이폰 운영체제 iOS 18.1을 배포한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기능이 탑재된 아이패드와 맥용 소프트웨어 버전도 함께 출시했습니다. 이날 배포된 소프트웨어에는 애플 인텔리전스의 AI 기능이 일부 포함됐는데 이 AI가 가장 시급한 이메일을 최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긴 이메일은 핵심만 요약해줍니다. 만일 사진이 기억나지 않을 때는 사진 속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검색할 수 있고 원치 않는 물체나 인물이 사진에 들어가 있는 경우 편집도 가능합니다. 특히 한국 사용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통화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애플은 이와 함께 최신 칩인 M4를 장착한 일체형 데스크톱 아이맥을 출시했습니다. 새로운 아이맥은 지난해 10월에 M3 칩을 장착한 아이맥을 발표한 지 약 1년 만에 출시가 되는 건데요. 이번 아이맥은 M4라는 애플이 자체 개발한 최신 SoC가 적용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특히 AI의 기계학습을 가속화하기 위한 애플의 가장 빠른 뉴럴 엔진이 탑재돼서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지원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36% 하락을 했는데요. 현지 시간 30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반도체주들이 대체로 좀 약세였는데 엔비디아 역시도 0.72%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140선은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알파벳은 상승했습니다. 0.88% 상승을 했는데 현재 시간 29일 3분기 실적을 내놓습니다. 아마존 살펴보겠습니다. 0.3% 상승했는데요. 아마존 역시도 현재 시간 31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타 플랫폼스는 현재 시간 30일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 0.86% 상승하면서 역시나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전체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로드컴 하락했습니다. 0.57% 빠지면서 $172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아스탁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맥도날드입니다. 쿼터 파운더 버거에서 대장균이 발생하면서 1명의 사망자를 비롯해 총 75명의 환자를 발생시킨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날드. 이 여파로 지난주에 주가가 약 7.5% 폭락했었는데요. 하지만 쿼터 파운더 버거가 다시 판매될 거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뛰었습니다. 주가는 1.43% 상승하며 $296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이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얇게 썬 양파에 대한 조사를 이어감에 따라 900여 개의 매장에서는 양파가 없는 쿼터 파운더 버거가 제공됩니다. 한편 맥도날드 역시도 화요일장 개장 전에 3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어서 로빈후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주식 거래 플랫폼 로빈후드가 미국 대선을 정확히 8일 앞둔 이날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또는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에 베팅하는 상품을 선보였는데요. 이에 주식도 상승 탄력을 받아서 주가가 3% 이상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티파이 살펴보도록 하죠. 웰스파고가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인 스포티파이를 탑픽으로 선정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1.37% 상승했습니다. 목표 주가 역시도 $50 높여 잡아서 $470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는 금요일 마감가 대비했을 때 24%의 상승 여력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웰스파고의 분석가 스티븐 카할은 이익 마진의 증가, 가격 인상, 레코드 레이블과의 관계 진화 등을 성장의 촉매로 언급하면서 스포티파이에 대한 아웃퍼폼 등급을 재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저는 잠시 뒤 글로벌 이슈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글로벌 마켓 리뷰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분은 IM투자증권 이청원 PB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미국 증시 이야기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7 실적 발표와 다가온 대선 대응 전략. 우선 이번 주에 M7 기업 가운데 5군데가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번 주는 결국에는 키워드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입니다. 하나는 M7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의 이 실적이라고 하는 키워드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이벤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시경제 지표라고 보여지는데 자료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M7 중에 테슬라는 이미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은 매우 좋게 나왔죠. 그리고 그 의미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함축은 결국에는 이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이 현재 미국이라고 하는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가 생각보다 잘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 테슬라와 함께 지금 GM도 흐름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우리의 현대와 기아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죠. 1차적으로 테슬라는 우선은 실적이 매우 잘 나왔고 기타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그리고 구글, 메타 이들의 실적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는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그리고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이 중요한 이유는 비중입니다. S&P 500에서 이 M7이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의 전체 비중은 대략 35%입니다. 사실상 S&P 500 전체를 대변한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코스피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높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이들의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주가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S&P 500과 나아가서는 미국의 전체 증시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 흐름 한번 보게 되면 10월이었죠. 다우, 나스닥, S&P 500 전부 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유일하게 조금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이 5개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차적으로 따라가게 될 거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이 개선되는 가운데 우리 증시 또한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5개 기업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1차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3분기
아이폰에 대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94%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서비스 부문에서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14%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핵심은 결국에는 휴대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시장 규모라고 하는 것이 2010년 초반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2020년 들어서는 시장의 점유율과 시장 자체의 파이가 지금 더 이상 커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 전체 점유율 측면에서도 애플이 공고하게 1위를 차지하고 있기는 역시나 어려운 상황이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 내년입니다. 교체 주기가 많이 도래하는 시점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애플은 이번 3분기와 올해 4분기보다는 내년 실적 전망에 따라서 주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오피스에 대한 제품군 그리고 AI 시장에 대한 확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게임 분야에 대한 투자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키워드는 사실상 이 AI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연초 기준으로 A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생각보다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모두가 이야기를 하고 했던 게 지난 몇 년간 AI라고 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사실상 실적을 낼 수 없는 그런 사업이 아닐까라고 하는 우려가 모두 다 제거화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실적이 나오다 보니 결국 동사는 물론이고 기타 많은 기업들이 AI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거죠. 만약에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3분기에 AI 사업 분야에서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AI 시장이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 부분 침체되어 있는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아마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AI와 지금 자동차에 대한 투자를 진행 중이고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메타버스와 VR, AR 여기에 대한 결과가 얼마만큼 나올지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분기 기준으로 실적이 좋았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이러한 흐름 자체가 3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내년 1월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미국에서 틱톡이 금지될 가능성이 지금 크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광고 수익은 유튜브를 기반으로 창출이 된다면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법안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내년에 대한 기대감 더 커지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M7 기업들 사실상 이번 주 5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가 대단히 크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콩콜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으나 기대감이 묻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만 마련이 된다면 아마도 미증시는 다시 한번 10월의 사상 최고치 그것마저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어제 미증시의 흐름은 상당 부분 변동성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 자체가 시가를 거의 띄우는 모습을 보였으나 거기에서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까지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 고려할 것은 이제 이 M7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뿐만이 아니라 역시나 거시경제 지표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중요한 거시경제 지표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여지는데 첫째로는 우선은 GDP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게 되면 미국의 3분기 GDP는 3%가 예상이 됩니다. 최근 분기별로 쭉 흐름 자체를 살펴보게 되면 때로는 3%를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고요. 전반적으로 2%는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사실상 미국의 GDP가 분기 기준으로 3%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엄청나게 높은 수치죠.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GDP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도 3%를 넘지 않았는데 코로나19 이후 사실상 시장 규모와 경제 규모가 더 커진 이 국가가 동일한 수준의 혹은 이걸 상회하는 수준의 성장률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들이 보일 수 있는 기업 가치 혹은 정부가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투자 거기에 민간입니다. 민간 소비나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실물 경제가 매우 탄탄한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 증시 또한 이렇게 견고한 흐름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GDP라고 하는 게 특정 변수가 있지 않는 이상 당장 꺾이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의 GDP가 3분기 기준으로 3% 그대로 나온다면 혹은 0.1%포인트라도 높게 나온다면 시장은 환호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 아무리 중간중간 안 좋은 이야기, 예를 들어 현재 시점에서는 중동지방에서의 분쟁이나 미국의 기준금리의 인하 속도가 더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GDP는 지금 모든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조금 더 착안하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실업률인데요. 실업률은 중요한 이유가 최근에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면서 조금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결국에는 통화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첫째로는 물가와 두 번째로는 고용이라고 하는 측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실업률이 한번 4.3%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이 많이 놀랬던 거죠.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는 것,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금리 인하를 하는 것에 대한 성격 자체가 바뀌었던 딱 시점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이후로 실업률은 소폭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고 지난 발표 때는 4.1%, 이번에도 4.1% 수준이 예상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는 우선은 상대적으로 조금 다르죠. 자연 실업률이라고 할 수 있는, 참고로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자발적으로 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기 위해 근로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실업을 앉게 되는 마찰적 실업이 있고, 특정 산업이 조금 위축됨에 따라 나타나는 구조적 실업, 마지막으로 경제 상황이 정말 악화되어서 우리로 치면 IMF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기적 실업이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는 구조적 실업이 당시 4.3%가 나왔을 때 조금 나온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4% 수준만 나와도 자연 실업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3% 수준이었고 만약에 이번에 4.1%가 나온다 하더라도 실업률의 측면에서는 크게 어려운 건 없다라는 것. 혹시나 4.3%까지 만약에 나온다면 시장은 당연히 한번 위축될 수밖에 없으나 시장 전망을 크게 하회하거나 또는 상회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번 주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 부분 축소가 되고 발표되는 M7의 실적과 거시경제 지표가 크게 문제가 없다면 미증시는 지금까지 보였던 것과 같은 동일한 수준의 혹은 동일한 방향의 시장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차분하게 이번 주는 여러 가지 이벤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실적과 거시경제 지표로 인해서 변동성이 조금은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업률 역시 체크포인트 반드시 삼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날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 오고 있는 미국 증시, 다만 우리 증시는 디커플린 형상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다행히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가 1% 넘게 오른 채 장을 마쳤지만 보통 이렇게 오르면 다음 날에 또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를 반복하는 시장 10월 달에 내내 보여줬었거든요. 자, 연말까지 흐름을 어떻게 보실까요, 국내 시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안 가지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다가 어쨌거나 원인은 지금은 삼성전자에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그 아래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 특히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어제 무언가 변화가 있었죠. 삼성전자가 종가 기준으로 4% 이상 올랐고요. 정말 모처럼 외국인 들어왔습니다. 물론 큰 폭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건 자명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적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조금은 집중하거나 약간은 불안한 심리로 지켜볼 만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제 저희 회사에서 리포트가 나온 걸 가지고 한번 자료를 취합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 현재 시점에서 보이고 있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인 거죠.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그렇게 잠잠하더니 최근에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우선은 상당 기준 5%까지 우선은 내려갔고 연내 기준으로 2번 정도는 더 인하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변수인데, 냉정하게 살펴보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증시는 흔들렸나?
그건 우선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 국채 금리가 지금 시점에서 더 크게 혹은 큰 폭으로 단기적으로 움직이지만 않는다면 미 국채 금리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1차적으로 크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편에는 12월 FOMC에서의 금리 인하 확률이고요. 적어도 올해 기준으로 2번 정도는 금리 인하가 조금 더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전망이니까, 그리고 이 전망에 다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최소한 한 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른편에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했던 그 M7의 지수, 그리고 거기에 비트코인의 가격까지 있는데 자산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을 만한 사실상 재화들이죠. 이들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시장 움직임은 결국에는 이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첫 번째가 금리였다면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지금 중국인데요. 중국의 재정정책에 대한 부양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나온 상황인데 아쉬운 게 있다면 중국 증시는 그렇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물 경제까지 전이되는 것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많이 나오는 거죠.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결국에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가인데 강력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산업이 크게 훈풍을 견인할 수 있는 시점이라면 기본적으로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산업을 대표하는 이 구리죠. 그리고 발틱 운임지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운송이 원활하게 이어져야 하는데 최근에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토대로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첫째로는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책 시차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효과라고 하는 것은 대략 1년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나타난 이러한 재정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일시적으로나마 원자재의 가격이라든지 중국의 산업지수를 회복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점. 그것은 결국에는 의외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미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볼까요? 마지막은 역시나 원달러 환율입니다. 개인적으로 어제 저희 회사에서 올 하반기까지 리스크적인 요인으로 크게 세 가지를 잡았었는데 첫 번째로는 국채 금리였고요. 두 번째가 중국 정부의 부양책, 마지막 이 원달러 환율입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거의 1,400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언제 이렇게 올랐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이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과연 국내 증시의 흐름과 우리나라의 GDP가 소폭 약세 흐름을 보인다고 해서 거기에 주목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단순하게 미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가운데 국채 금리가 달러에 대한 강세로 인한 것인가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1차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올라갑니다.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국 통화에 대한 타국 통화의 상대적인 교환 비율이니까 원화가 약세 흐름을 보이거나 달러가 강세 흐름을 보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우선은 보면요.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엔화와 위안화의 동반 약세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달러가 강세라는 거죠. 달러 강세 현상이 지금 시점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유는 결국 트럼프의 지지율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습니다. 2018년, 19년 우리나라 증시가 참으로 힘들었는데 반면 미 증시는 참 좋았죠.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한 미국을 주창을 하게 되면서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미 경제가 매우 견고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해리스와 트럼프의 지지율이 계속 박빙을 보이는데 언론에서는 1차적으로 트럼프의 우위를 조금 더 점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 또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는 나와 봐야 합니다. 트럼프가 된다면 아마도 달러 강세 현상은 조금 더 이어질 것이고 그것은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 안착이 되는 모습까지도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세 가지 큰 리스크가 있다 할지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삼성전자의 흐름 자체가 우선은 좋았다라고 하는 점과 반도체 업종의 전반적인 반등이 나왔다는 것, 그리고 전통적인 데이터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제가 어제 2001년부터 지난해 2023년까지 4분기의 시장 수익률을 데이터로 한번 구해봤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23개의 샘플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4분기 10월, 11월, 12월 기준으로
하락했던 적은 코스피의 경우에는 전체 23개 중에 8번밖에 없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번밖에 없습니다. 상승했던 그 확률을 구해보면 코스피는 65.22%, 코스닥은 69.57%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총 23개의 샘플의 평균을 구했을 때 4.11% 올랐고요. 코스닥은 0.94% 올라갑니다. 우리가 23개의 샘플이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살펴본 결과 4분기의 시장 수익률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4분기는 기타 분기와 다르게 특징이 있죠. 배당이라고 하는 것.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에 따른 불확실성이 아니고요. 확정 수익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배당을 조금 더 지급하는 성향이 강한 코스피 쪽으로 시장의 수익률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비해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나 오르지 않은 건 아닙니다. 거기에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어제는 다행스럽게 삼성전자가 1차적으로 턴을 했고 무언가 변화 양상을 보였습니다. 미증시도 견고합니다. 그러면 우리 증시가 여기에서 크게 밀리진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내심 저의 생각이고요. 그 가운데 시장 수급이라고 하는 것은 삼성전자로 몰릴 가능성은 우선은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스피가 저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매수세가 많이 몰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경우 4분기의 시장 수익률이나 시장의 수급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엄연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코스피 쪽으로 조금 더 눈을 돌리고 가급적 대형주 위주로 여러분들의 초점을 맞추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은 참 상이한데요. 이 부분은 저도 임원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나 들은 것을 전해드리자면 삼성전자의 임원진과 SK 하이닉스의 임원진 다행히 알고 있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이 급합니다. 대표적으로 HBM3 시리즈에 대한 엔비디아의 납품이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다 보니 내년에 바로 4 시리즈를 양산을 하고 여기에 대한 판매를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준비에 놓여 있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임원진이 지금 2026년 때문에 경영 전략을 짜야 되는 부분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내년까지는 기본적으로 HBM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공고하게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지속적인 투자를 삼성전자보다 오히려 더 확대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2026년 이후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3분기 기준으로도 SK 하이닉스의 실적은 참으로 좋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했던 가운데 DS 부분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아쉬운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HBM에 대한 지연이 있다라는 것. 만약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생각보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을 만한 분기가 곧 다가올 거라고 봅니다. 시장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꽤나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더라도 연말까지 가면 갈수록 최근에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흐름이 좋았죠. 명백히 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 기업과 적지 않은 배당 수익률을 보일 수 있는 기업에 관심이 몰릴 겁니다. 그렇다면 반도체는 조금 어렵다면 가급적이면 밸류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지주 회사들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초점을 맞추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동차는 한 차례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충당 부채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영업이익이 훼손되었다 할지라도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테슬라의 실적이 너무나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현대와 기아의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자동차는 조금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여러 가지 섹터가 있지만 최대한 지금 시점에서는 섹터를 압축시킬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그 중에 한 가지 가장 좋은 선택지는 1차적으로 금융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래서 당분간은 금융주 그리고 코스피 여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시고 올 하반기까지의 시장 흐름 그리고 이에 따른 투자를 진행한다면 저는 충분히 좋은 결과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연말까지 금융지주 다시 한번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반도체 투톱,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모건스탠리가 정정 보고서를 내기도 했죠. 특히나 삼성전자는 34거래일 만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멈췄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저희와 더욱더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청원 PB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10월 미국 달라스 연준의 제조업 활동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이는 미국 텍사스주의 제조업 상황을 나타내는데요. 마이너스 3을 기록하며 전달의 마이너스 9보다는 6포인트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업 상황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정적이긴 하지만 다소 완화됐다고 풀이됩니다. 생산지수는 18포인트 높아진 14.6으로 나타나면서 약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달라스 연준은 공장 활동이 이례적으로 좋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신규 주문 지수는 마이너스 3.7로 마이너스를 유지하며 수요가 여전히 부진함을 나타냈고 고용 역시 8포인트 하락한 마이너스 5.1로 나타나며 지표가 좋지 않았습니다. 6개월 이후 제조업 활동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는데요. 미래 생산 지수는 42.4로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미래 일반 기업 활동 지수도 18포인트 오른 29.6으로 역시 3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필라델피아 지방검찰이 유권자들에게 100만 달러를 지급하는 걸 중단하기 위해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슈퍼팩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슈퍼팩은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정치 모금 단체인데요. 레리 크레즈너 필라델피아 지방검사장은 경합주 유권자를 추첨해 100만 달러의 상금을 지급하는 게 불법 복권에 해당해 펜실베이니아주 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지방검찰의 이 같은 소송 제기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3일 경합주 유권자를 상대로 추첨해 100만 달러를 상금으로 지급하는 이 같은 행위가 연방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미 법무부의 경고가 나온 뒤 이뤄진 것입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도 일론 머스크의 100만 달러 지급에 대해 완전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 최대 자동차 업체인 폭스바겐이 독일 내 공장을 최소 3곳 폐쇄하고 전체 직원의 임금을 10%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노조 측 인사인 다니엘라 카발로 노사협의회 의장은 현지 시간 28일 열린 직원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회사 측 제안을 공개했는데요. 카발로 의장은 폐쇄 대상 공장 이외의 다른 사업장도 생산량을 축소하고 일부 부서는 해외로 옮기거나 외주로 전환한다는 게 사측의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독일 내 폭스바겐 공장은 조립과 부품 생산을 합쳐서 10곳, 직원은 약 12만 명에 달하는데요. 독일 언론들은 공장 폐쇄에 따른 인력 감축 규모가 최대 3만 명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 삭감과 공장 폐쇄, 정리해고 모두 노조의 반대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노사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노조가 전면 파업에 들어갈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잉이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보통주와 전환사채 등 주식 관련 상품으로 19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자본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더욱 추락하는 모습인데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보잉의 주가는 2% 넘게 하락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보잉은 우주 사업 매각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인용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미 켈리 오트버그 CEO가 취임하기 이전부터 보잉은 미국 항공우주국 프로그램의 매각을 위해 제프 베이조스의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과 접촉해왔다고 합니다. 현재 보잉은 한 달 넘게 이어진 노조의 대규모 파업 여파로 신용 등급 하락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S&P는 보잉의 신용 등급을 트리플 B-로 유지하면서도 최근 하향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파업으로 인해 회사의 회복이 지연되고 현금 소진이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죠. 만약 S&P가 보잉의 등급을 한 단계 더 내린다면 보잉의 채권은 BB+로 하락하게 되는데 이는 투기 등급으로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은 채권으로 분류되면서 기관 투자자의 투자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무디스 역시도 이미 가장 낮은 등급인 BA3인 보잉의 신용 등급에 대해서 하향 검토 의견을 부여한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9월 공업기업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7.1%나 하락했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큰 낙폭이자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지난 2020년 3월 34.9% 하락한 이후에 가장 큰 하락폭이기도 한데요.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9월 공업기업 총이익은 5,754억 3천만 위안을 기록했는데 전월에도 17.8% 대폭 감소한 데 이어서 2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국가통계국 공업사의 위웨이닝 통계사는 가격 측면에서 공산품 공장도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9월 PPI도 하락하면서 기업 매출과 이윤에 대한 압박을 가중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비용 증가율이 수익보다 빨라 이익 증대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오는 목요일에 10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를 발표할 방침인데요. 로이터가 조사한 경제학자들은 이번 지수가 50.1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중의원 선거 참패로 엔화 가치가 추락했습니다.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153엔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엔달러 환율이 153엔대를 기록한 건 지난 7월 31일 이후 처음으로 엔화 가치가 약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는 일본 자민당과 공명당 연합이 총 의석수 465석 중에 215석만을 차지하면서 과반 획득에 실패하자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엔화 매도, 달러 매수 움직임이 활발해진 영향입니다. 반면에 일본 증시는 상승세인데요. 니케이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82% 상승해 38,605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번 선거로 인한 자민당 세력 약세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주장하던 증세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거란 기대가 투자자들의 매수로 이어진 걸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리포트 소개해드립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미국에서 다시 뜨는 유일한 태양 퍼스트솔라 미래에셋증권의 리포트입니다. 글로벌 1위 방막형 태양광 모듈 생산 기업인데요. 1999년에 설립돼 태양광 모듈 설계, 제조 및 판매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력 제품은 카드뮴 텔루라이드를 흡수층으로 사용하는 방막형 모듈. 이 방막형 모듈은 중국이 독과점 중인 폴리실리콘 밸류체인과 생산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중국 기업을 거치지 않고서도 태양광 모듈을 생산할 수 있으며 퍼스트솔라는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 수직 계열화를 이룬 생산 업체이기도 합니다. 퍼스트솔라는 2024년 말까지 21.2기가와트의 태양광 모듈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또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태양광 생산 능력의 2% 정도 수준입니다. 태양광 모듈 제조에만 집중하는 사업 전략도 펼치고 있는데요. 퍼스트솔라는 현재 태양광 모듈 생산 및 판매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태양광 발전소를 설계, 조달, 시공, 즉 EPC 사업도 함께 영위를 했었는데 하지만 2019년 9월 태양광 모듈 제조에 집중하기 위해 2009년도부터 영위해온 EPC 사업부를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때 동사의 매출액 비중 50% 이상을 담당하던 EPC 사업부는 점차 축소되어 2023년도에는 거의 사라진 상황인데요. 23년 연간 매출액은 33.2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27% 증가했으며 희석 주당 순이익 EPS는 7.74달러로 전년 0.41달러 대비 흑자 전환을 기록했습니다. 태양광 EPC 사업을 철수하면서 외형이 줄어들었으나 태양광 모듈 공장 증설을 통한 판매 증가로 매출액은 점차 상향하는 추세입니다. 수익성 개선은 주로 AMPC 보조금 7억 달러 덕분이며 판가 인상 영향도 있었고요. 수주 잔고, 우선 수주 및 생산 능력도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수주 잔고는 78.3기가와트, 생산 능력은 16.6기가와트입니다. 2023년 말 기준 동사의 수주 잔고는 78.3기가와트이며 모듈 생산 능력은 16.6기가와트인데요. 동사는 약 3, 4년치의 생산량을 모두 가지고 있고 이미 수주했으며 2026년도까지는 수주가 모두 완료된 상황입니다. 밀려드는 수주를 소화하기 위해 2026년도 말까지 생산 능력 25.2기가와트를 목표로 증설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별로 나눠보시면 미국, 그리고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 순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이 자국 내에서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기업에만 보조금, 즉 앞서서 말씀드렸던 AMPC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증설은 미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미국 공장은 총 3개 지역에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기존 사이트인 오하이오, 그리고 알래바마, 루이지애나 이렇게 등이 차지하고 있는데 또한 매출도 미국 96% 정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인도 생산분도 대부분 미국으로 수입을 하고 있다는 것도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즉, 인도 생산분이 인도에서 판매될 가능성을 제외하면 여전히 미국이 주요 무대가 될 전망인데요. 자, 그럼 인도 진출의 의의도 살펴보겠습니다. 인도 내에 태양광 공장을 짓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인도를 진출한 이유는 크게 3가지로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의 자금 지원이 있었고요. 또 시리즈 7 공장이 상대적으로 물과 에너지 사용량이 적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2026년도까지 인도 내에서 약 1.9기가와트의 수주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퍼스트솔라는 인도 공장 증설에 총 7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이 중 5억 달러는 미국의 DFC의 자금이 포함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DFC의 자금 활용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 빈곤 완화, 또 환경적 문제 해결 등의 목표에 부합해야 하며 더불어서 미국의 외교, 경제적 이익에도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퍼스트솔라의 인도 증설은 동사뿐만 아니라 미국과 인도 정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였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경쟁력도 살펴보겠습니다. 높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겸비했다고 하는데요. 퍼스트솔라는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연간 영업이익률이 36, 47, 54%에 달할 전망입니다. 모두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2024년도 영업이익 전망치 중에 IRA 보조금의 비중은 72%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5에서 26년도로 지나갈수록 이 비중은 61에서 56%로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높은 재무 안정성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8년간 유지해온 순현금인데요. 퍼스트솔라는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순현금 포지션을 유지 중이며 이를 통해 태양광 시장이 불황이었을 때에도 버텨왔습니다. 동사는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회사 경영을 지향하고 있다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업황이 좋은 경우에는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 않은 점이 아쉬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업황이 내리막길을 걷는 상황에서의 탄탄한 재무 구조는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해줬고요. 2025년도부터는 주주 환원에 대한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글로벌 태양광 신규 설치량은 2024년도 595기가와트로 전년 대비 약 3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대통령 선거에 따른 변화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태양광 그리고 재생에너지 생산 기업들에 있어서는 2024년도 해리스 후보의 당선이 아주 유리할 겁니다. 트럼프 후보의 당선은 2가지 측면으로 인해 불리하다고 보는데 우선 첫 번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축소가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관세 부과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재정화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IRA 보조금을 받는 지역이 약 75%가 공화당이 텃밭이라는 점, 배터리 보조금 규모 대비 재생에너지가 공제를 받는 세금 규모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보조금 삭감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도 투자 포인트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 후보의 당선으로 금리 인하가 더 높은 곳에서 시작될 수는 있겠으나 미국 경기 부진으로 인한 금리 인하 방향성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퍼스트 솔라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앞으로 더 투자 계획 세우실 때 해당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이번 주 증시 일정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출발 증시와이드가 방송되니까요. 더 다양한 인사이트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을 할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 가치 판단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